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앞으로 쭉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네 분과 이제 계속 함께하게 됐으니까 응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짧게 국민의힘 토론 배틀 통해서 대변인 4사람 선출을 했어요. 뭐 일단은 흥행은 상당히 좀 잘 된 듯합니다. 뭐 조회수가 무슨 300만 뷰 뭐 다 해가지고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부터요? 네네, 장 소장님. 성공했죠. 뭐 시청률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흥행은 성공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비판만 하게 돼가지고 그러네. 아니 왜 시작부터 스스로 이렇게 자조적으로 나오세요? 오늘 마스크 색깔도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넥타이도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니, 누가 그동안- 보더라도. 저런 어디서 아니, 사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듣겨야겠다. 당성이 약하다, 뭐 우리 진영 맞냐 이래가지고 좀 의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스크를 빨간색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분홍색입니다. 아니, 어쨌든 빨간색 계통으로. 넥타이야 뭐 원래 그렇다 치지만 마스크까지 저런 건 너무 의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의심살까봐 저는 계속 이런 무채색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로 하고. 볼펜 빨간색이다. 볼펜 잠깐만요. 볼펜 빨간색이다. 자, 일단은 계속 얘기를 좀 해보죠. 그분들이 음. 정치를 직접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개입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의 대변인이라는 거는요, 당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주고 기자들을 이해도 시켜줘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국민들에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용어부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투입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를 트레이닝과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이 말을 잘못하면요, 당연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 이런 건 좋은데 이걸 트레이닝 거치지 않고 그냥 투입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말 실수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소위 여의도 번역기라는 거를 돌리면 이런 뜻입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네네네. 우리도 하지만 대변인은 그거를 정말 잘 캐치하고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구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이제 말을 사용하는 것과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한번 걸러지긴 했지만 뭐 블라인드라 어쩔 수 없었다는데 최모 씨라고 네네네. 굉장히 말하자면 극우적인 극우라고 하기에도 조금 조금 일반적이지 묘한,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제가 제가 이제 관악구 사는데 관악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가 일으켰던 사건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무슨 8.15 때인가 무슨 마라톤 대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고 사태. 굉장히 인원고 사태 말하자면 네네. 그때 그 당사자거든요. 네네네. 그 당사자라서 이런 사람들이 잘 걸러지지 않고 말하자면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갖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그게 밝혀지지 않고 진짜 이거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당이 다 감당을 맞아요.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보안 사고가 또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들은 비공개로 다 들어가요. 그렇죠. 상금 부대변인은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지만 그러면은 그분들이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 판단이 아직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저도 사실은 이제 상근부 대변인도 그런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변인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회의 들어가면서 그런 걸 계속 봐야 돼요. 네. 안에서 회의하고 밖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근데 그거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번 배틀의 가장 뜬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에요. 왜냐면 다 준스톤 이렇게 막 써놓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착각하는 게 대변인과 방송 패널 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동안 방송 패널을 계속 활동해왔고 그게 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대변인은 사실은 말 잘하는 것보다 말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렵죠.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네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이제 맞아요. 다른 건데 방송 패널은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 그러니까 대변은 훈련된 다음에 방송 패널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방송 패널을 저는 오히려 선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인사 진행자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 말을 아니, 뭐- 줄여야 되는 게 어려워요. 천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어차피 이번에 목적 자체가 윤석 대표가 사실 패널 양성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당 출입 기자들도 어차피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한테 어지간한 건 다 물어봐야겠다. 벌써 그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 원내 대변인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많이 비워놓은 그 방송계의 큰 그 어떻게 보면 17개의 빈자리. 17개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뽑는 거다 그런 거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벌써 인지도도 높고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막 내가 육성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방송 때문에 서울 올라올 일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아니 그럼 그 자리도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아유, 그거야 설마. 뭐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뭐. 정치인사 이제 겨우 갓 정비했는데 뭘 또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 자 대체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 얘기는. 예. 나는 국대다. 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 관련 프로그램. 뭐 흥행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후의 행보는 좀 지켜봐야겠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이제 대선 경선 약간은 좀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나름 이제 대선 후보 경선 흥행을 위해서 바로 오늘 이 국민 면접이라는 걸 또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면접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조국 흑서, 조국 백서에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작성을 했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가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와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크게 반발을 했고 나머지 뭐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민주당이 친조국 정당임을 선언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뭐 당연히 이 잘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현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도 좀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면 사실은 이분이 지난번 아마 조국 그 펀드 나왔을 때 굉장히 이거는 뭐 권력 비리다 회계사니까 네네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 다 아마 뒤에서 조종하고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난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건 아닌 걸로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제가 이분이나 아니면은 그 권경의 변호사나 보면서 항상 나올 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항상 뭐 민변 출신 변호사, 참여연대 뭐 출신 집행위원장 회계사. 이렇게 나와요. 네. 어찌 보면 지금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보다 이 사람들 하는 발언이 더 많이 나와요 언론에.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변 참여연대 저도 뭐 거기 양쪽에 속해 있는 그렇죠. 사람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실은 활동하는 분들 지금 활동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권경의 변호사, 뭐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꼭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민변 출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했던 발언들이 보면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그게 마치 또 저는 뭐 과거의 경력을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하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렇죠. 사람도 지금 이제 친정부 그러니까 정부 비판한다. 정책을 비판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딱 쓰기 좋은 EJ 프레임에 쓰는 건데 저는 뭐 굳이 이런 사람들을 안 불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 엑스파일이 왜 이렇게 핫했어요? 오수성량 평론가 거기다 또 장성철 엑스파일을 씨가 엑스파일을 터트리니까 이렇게 커진 거지. 예. 그때 뭐 우리 누가 뭐 장성철 평론가가 이렇게 누가 씁니까? 보수 성향의 평론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앞으로도 없는 그럼 계속 거고. 그렇게 써요? 계속 그렇게 쓰시겠죠. 그럼 아니 지금 이분들은 왜냐면 네. 한 번 하고 나서 예. 몇 년 지났거든요. 왜 나만 지금도 갖고 계속 그래? 그렇게 써요. 근데 아니, 저는 전 변호사님. 보면서 그 민주당이 조국 당이다라고 인증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아주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네네. 조국 전 장관 이슈만 나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대화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근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게 이길 수 없는 이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법률적으로 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 떠나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께서 뭐 사모펀드 아예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런 거 유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당심이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저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본선을 바라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분도 모셔가지고 반대되는 의견도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경선에서 좀 사실은 조금 쫄리시는 약간 그 마음이 급한 이제 이낙연, 정세균 당심을 잡아야 되는 분들은 또 당심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낙연, 정세균 두 분 중에 한 분이 본선에 올라오더라도 그래주면 본선에서 엄청 발목을 잡을 거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천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조금 더 포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도 좀 들리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다만 김경률 회계사는 회계사로서 네. 자기 주장에 대해서 평가부터 해야 되거든요. 김경률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펀드에 대해서 사모펀드 그랬죠. 대해서 네네. 뭐 15억 원 투자했고 뭐 10억 원 했는데 100억 원이 이익을 받고 15억 원은 어디로 사라졌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분석해봤는데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건 조국 가족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적어도 지금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보면 조국 가족 펀드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전에도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고 익성의 이모 회장 또는 뭐 다른 우모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고 판결문에도 공범으로 거의 기재가 돼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을 하더라도 또는 비판적인 그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회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 회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되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까지 판결이 네. 난 건 아니죠 아직. 예? 대법까지 판결이 아니 대법 판결이 났어요. 대법 판결이 났어요. 조범동. 그래서 오촌 조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네, 오천 조범동 조카에서 그 펀드에 대해서는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적합했느냐?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나가서 국민 면접 세게 해야 된다. 네네. 근데 개인이 기존에 해왔던 주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그 얘기도 동의합니다. 정세균 의원이나 그 이낙연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당심에 호소하고자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네. 예, 라는 것도 뭐 이게 다방면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김경률은 좀 아니었다. 김경률 네. 씨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신 거고. 본인이 장성철 소장님 대법 오시면 판결 난 대법원. 다음에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때는 방금. 내가 그때 내가 했던 발언 이건데 이거는 뭐 잘못됐다라든지 이건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방금 정치적 워딩을 했어요. 이거 조범동 씨 네. 그 대법원 판결은 근데 봤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익성이 실소유주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조범동 거다라고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공범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조국 장관의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 조범동 씨는 최소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는 드러났다고 아니 봐요. 근데 이거는 다시 또 돌아가면 처음에 사모펀드 이거 시작할 때 자, 지금 조국 이 대선용 얘기는 펀드라고 했었잖아.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끊읍시다. 여기까지만 예. 하시죠. 사실 뭐 어쨌든 뭐 일단은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퍼졌는데 현 변호사님은 장성철 소장님 추천하셨거든요. 장 소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럼 네. 제가 진짜? 면접관으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자꾸 축소화되고 왜소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김경률 회계사가 진보 쪽 편이었다가 네. 왜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못했는지, 왜 민주당을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애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대선을 앞두고요, 신념과 감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하면요, 자꾸 진영이 축소화가 돼요. 자꾸 넓혀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의 이번 면접관 뭐 됐다 안 됐다 이 건은요, 민주당이 네. 자신들의 앞으로의 어떻게 이 대선을 향할 때, 대선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모습 자꾸 보이면은요,
안 좋은 기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뭐 김소연 뭐 그 대표도 아이 나도 안 할래요 하면서 그만뒀잖아요. 네. 흥행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김경률 회계사가 가서 면접관으로서 막 질문하고 이러면은 저 같아도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잖아요. 아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겠지. 안 볼 것 네네. 같아요. 흥행을 위해서는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자꾸 사모펀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경심 교수 1심 판단입니다. 5가지 사모펀드 비리가 있었는데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 보고 이건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3가지 범죄,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고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냥 다 무조건 무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게 범죄 뭐 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조국 거냐, 조국 펀드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네. 권력형 그다음에 비리 소지가 있다 한마디. 거기로 시작한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지금 말씀처럼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물론 뭐 흥행은 제가 봐도 아마 지금 이분들이 안 나와도 흥행에는 조금 도움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네, 됐으니까요. 네, 네, 네. 사실은 동시 접속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900명이라면서요. 900명. 900명이 가지고 1000명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걱정은 많죠. 걱정 많은데 그래도 이제 좀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흥행에 도움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좀 선을 넘어간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두 분 만약에 의사가 있으면 두 분을 한번 근데 이제 추천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조언 드리자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과 경계도 넘어서는 그런 위험한 선택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뭐 좋은데 김경률 회계사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가야 돼. 어디를 가더라도. 어차피 저는 네 또- 분 다 전혀 의견을 바꾸실 생각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야권 지금 현재 후보 제주도 1위를 달리고 있죠. 정말 정반대 선택을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출근 시간에 이제 뭐 그냥 상당히 좀 우리가 흔히 그동안 생각했던 이재명 지사와는 좀 다른 톤으로 되게 좀 불쌍해 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어. 차분하게 하시죠. 자 일단 뭐 그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볼 텐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일반적인 출마 선언과는 달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예, 배경 화면도 좀 검정색으로 하고 본인의 표정과 말투 이런 것도 상당히 이재명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줬고 네. 그 이후에 일정도 저는 상당히 정밀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 안동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호남 가고 네. 이런 일정들은 상당히 좀 기획을 잘 했다.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좀 별로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의도적으로 밋밋하게 우클릭하면서 가고 계세요. 네. 사실 제가 그 읽어보니까 특히 성장 부분, 규제 네. 개혁 부분 이런 거는 유승민 의원이 썼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뭔가 확장성 있고 중도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하는 형태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밋밋하게. 그러니까 2017년에 보면 엄청 도전적이고 막 내가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게 컨셉이야 이번에. 근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1등 후보인데. 근데 문제는 보면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 그 900명 뭐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실에 앉아서 책 읽고 있어도 그거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지키기, 그냥 무난하게 가기에 돌입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걸 흔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 대선판으로서는 굉장히 악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예. 2017년하고 비교하시는데요. 그때는 완전 2등이냐 도전자였지. 3등이냐 첫 도전자 그렇죠.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세요. 어디냐면 성남시 원래 공장에 다녔잖아요. 본인이 그 앞에서 다녔던 오리엔트. 공장에서 그렇죠. 그 그랬죠. 시계 공장 앞에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음. 했었는데 일단 목소리 톤이 좀 느려졌고요. 네. 굉장히 좀 다운된 느낌이 있고 주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있으면
좀 천천히 말하고 좀 진중하게 말하고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예. 그 그거에 뒤에 보면 딱 설계자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거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본선을 염두에 당연히 두는 거죠. 본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하여튼 성장이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네. 이 화두를 먼저 꺼낸 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건데 이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네네. 별로 어차피 민주당 진보 정권 항상 분배, 뭐 복지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무슨 돈으로 줄 건데 이 얘기 항상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성장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본적인 전제가 과거에 얘기한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총장도 성장을 얘기하고 뭐 공정도 얘기하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의 성장, 그다음에 공정도 사법적인 어떤 절차를 지키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그 경쟁 자체가 좀 공정해야 된다. 기회의 균등이라든 이런 면에 더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세워놓고 병풍처럼 막 의원들 세워놓고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는 게 보통 그동안에 이 출마 딱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서 막 비판하고 막 사람들 으쌰으쌰하고 그게 보통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안 그랬잖아요. 네. 혼자 그냥 저 편지 써서 그냥 보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준석 근데 대표는 뭐 불러도 누가 잘 안 오니까. 아 그런가? 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좀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일치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출마 선언도 앞으로 조금 더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뭐 어제도 잠깐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은 출마 선언문이 아니라 사실은 토 문재인 경문이었어요. 토항소 경문 뭐. 근데 이제 그런 토 문재인 경문을 그 하는 목표는 뭐냐면 자기 주변의 핵심 코어 그룹을 불러 세우겠다. 그래서 네, 지금 난을 일으킬 군사들을 모으는 거였다면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은 출사표 즉 진용을 다 갖추고 작전 다 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처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다. 그게 분명히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는 진용 다 갖추고 작전 다 짰어. 이런 톤앤 매너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월드컵 예선할 때 16강전을 어떻게 할 거지를 구상하면서 아시아 예선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예선은 통과할 거니까. 네네. 브라질은 4강전을 어떻게 할 거지를 하면서 본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오히려 16강전 할 때 갑자기 막 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네. 8강전하고 4강전하고 결승 가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당면한 과제를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달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거 쭉 보면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정치인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리더의 네. 역할 부분에 이게 있어요.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한 일꾼으로서 점 엎은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입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전 이게 정치인 리더로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에서 상처와 책임 감당하겠다라는 자세를 정확하게 밝힌 게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뭐 내가 장성철의 모든 문제를 길이죠, 뭐.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거든요. 비판도 한번 해주세요. 비판은 뭐 밋밋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본선 컨셉이었어요, 대비용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그 뭐 이렇게 출마 선언을 어쨌든 하셨고 그 뒤에 이제 그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 약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재명 지사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방송사와 인터뷰하다가 질문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빼고 그냥 가셔버리고 약간 이게 있었잖아요 사실. 전혀 안 근데 그러더라고. 이제는 그 늘 약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배우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부분을 본인이 그냥 다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좋은 전략입니까? 전략가로서 우리 장성철 소장 보시기. 좋은 전략이죠. 그거를 세세하게 이유를 달아가지고 설명하고 뭐 기자분들과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래요. 제가 옛날에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게 이재명 지사니까 가능해요.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고 오랫동안이었잖아요, 사실. 네, 기간도 그다음에 길었고.
대법원에서도 어쨌든 무죄 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사직을 유지할 만한 그러한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향해서 변수를 좀 줄이고 좀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서 좀 우파 쪽에 강력한 저항을 이끌어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어도 이재명은 안 돼. 네네네. 이러한 강력한 반발 그룹들의 마음을 조금씩 옅게 하려고 하는 위해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거 보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제 1 공약은 아닙니다. 저 다른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것이 경선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도움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더라도 본선 가면 본선 가면 도움이 되는데 경선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왜 이러한 컨셉을 취하느냐? 예. 이미 경선은 끝났어. 그냥 민주당 대선 후보 나로 그냥 뽑힐 수밖에 없어라는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말씀드려요. 장 소장님이 계속 칭찬을 하시니까 천 변호사님이 약간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유 근데 또 우리 프로그램이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그런 프로니까요. 그리고 예. 또 파란 넥타이 하고 오신 게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신 변호사님 파란 넥타이 하고 내 노란 넥타이를 참 자, 예. 어려운데 예, 노란 예. 넥타이가 소화하기가 노란 넥타이 멜라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 전략의 핵심 요체는 염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그것도 예. 맞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고 계세요. 이렇게 예전에 막 머리 새까맣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언제부터 염색을 안 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신천지 갈 때부터 했어요. 신천지 1년 그 전부터. 한 1년 정도 전부터 네. 염색을 안 했어요. 근데 아직 50대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5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젊음을 강조하고 특히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패기를 강조하고 이럴 텐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게 약간의 반감을 강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 게 네네네.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시원시원한 맛, 매운 맛으로 올라온 거지. 그렇죠. 품격 있어 보이고 인격 좋아 보이고 사람 좋아 보여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허. 특히 본선 매치업이 제 생각에 윤석열 총장이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윤석열 총장이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컨셉 자체가 만약에 이재명 대 최재형이다 이러면 그 품격 있고 인격 좋고 이런 컨셉은 최재형이 훨씬 강해. 근데 그때 가면 또 갑자기 직진하고 막 돌진하고 이런 컨셉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혼선을 줄 위험성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 주변의 분들 항상 이게 얘기해 보면 토론회든 방송 인터뷰든 사람을 대하든 모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내용은 제일 많이 알아요. 네. 본인이 본인이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약간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보면 어찌 보면 계속 본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저도 아마 사과하는 모습, 고개 숙이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많은 달라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달라졌네 과거랑. 네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머리 염색은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것도 재밌네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 계속 염색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진중하고 좀 무거워 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보통은 정치인들이 젊어 보이려고 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젊어 보이려고 해서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늙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선거 국면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서 이제 2030 세대가 어찌 보면 약간 핵심적인 어찌 보면은 캐스팅보터 그렇죠. 역할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젊어 보이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래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머리가 희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할아버지 꼰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나 이것처럼 그런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염색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염색했으면 완전히 검게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 정도로 약간 브라운 톤을 좀 끼면서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비교될 정도의 나이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완전 검은 건 그런데 장성철 소장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뭐 이재명 지사님 네. 머리 색깔까지 골라드려야 중요하죠 이게. 아니 왜냐하면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은 태도와 실력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태도가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네. 실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많이 오래 걸리지만 걸리죠. 태도는 본인이 마음을 바꾸고 진짜 마음 한번 먹기에 따라서 태도는 변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태도나 이미지나 이거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람의 말투라든지 말버릇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든지 이런 게 쉽게 잘 안 바뀌어 또. 잘안 바뀌어요. 나이 먹으면 거기서 바꾸기 또왜또 참 어려워요. 섭습니까? 아니, 나는 근데 도리도리 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먼저 써가지고 예. 안 쓸 수 없어졌어. 이재명 뭐 다시 지사의 이재명 지사로 저는 돌아갑시다. 가장 네. 큰 강점은 연기를 잘하신다는 거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려가기.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국민의 마음을 얻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뭐 신념으로 지켜왔던 것들도 약간은 자기 부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용기스러운 연기 그것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 검증 받아야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어쨌든 뭐 가족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검증 받아야 되고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 저는 되게 이분이 과연 국가 지도자 감일까라고 생각한 그 말들이 있어요. 전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가 재정 뭐 기본소득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라고 이제 했더니 네.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면 되지 그게 뭔 걱정이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삼성, 뭐 현대 이 재벌에서 잉여금이 되게 많다, 돈이 많이 남다, 그거 다 걷어가지고 국민들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부정을 하는 그런 말씀이 과연 경제관의 큰 신념인지 이런 것들이 향후 대선 후보 뭐 과정 이제 중에서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검증이 계속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 변호사님 얘기 변명을 안할 정도까지 듣고 수가 넘어가죠. 없는데. 아니 뭘 해요? 하지 마. 왜냐면 그게 이제 국가 재정 조금만 문제가 항상 짧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은 사실은 국가 재정이 우리나라가 뭐 OECD보다 항상 낮은 건 알고 있잖아요. 네. 낮은 건 알고 있는데 개인의 빚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빚은 분명히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국가의 빚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론 갚아야 되는 거지만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대환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결국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빚과 좀 다르다. 이재명 지사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인 빚은 굉장히 많은데 국가 빚은 적다. 근데 선진국은 국가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데 개인 빚이 적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개인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이 잉여금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건 오히려 사내유보. 그렇죠. 사내유보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투자로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야당에는 경제학자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걸 뭐 어떻게 강제로 뺏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일단은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어쨌든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두 대선 후보가 모두 공이 이제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밌어졌어요. 이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조금 두 분 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지율 변화 추이가 조금 더 저희가 좀 짚어볼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다음 주 생각이 하반기 들고요. 되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들으시면서 야당 지지자분들은 왜 자꾸 이재명 지사 얘기만 하냐 그랬는데 어제 방송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정치인사 뭐 멤버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제1야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분명히 검증의 시간들이 계속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우리끼리도 여기서 나눴었고요. 이 동생도 지금 일단은 좀 하나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 이재명 지사의 형 자꾸 하셨어요.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족 문제가 좀 발발이 됐던 뭐 원인 제공자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은 내용을 그 의사가 이재명 지사의 형이었죠. 이분이 진료를 받았던 분이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었고 이 동생이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세간에 퍼지게 됐다. 이거 지금 의료상 그렇죠. 비밀. 의료법상에 이제 비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우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에 대한 그 비밀 유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어쨌든 동생이 진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밀일 수 있는 내용이고 진료의 내용에 가족 간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더라. 좀 시끄럽던데요. 뭐 이 그렇죠. 얘기를 이제 왜냐면 방송상에서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정신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족의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비밀 얘기라든 다 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간다. 우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어떤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당대표의 동생 문제였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 CCTV 나왔을 때도요. 이게 사실은 SNS상에서 굉장히 돌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정신과 의사라 그러면 당연히 CCTV 상관없겠지만 네. 본인의 약간 가족과도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중론이었는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저는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럼 환자와 정신과 의사들 간의 관계, 신뢰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럼요, 당연하죠. 부분은.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본인의 이제 산업기능요원 활동 중에 병역특혜 의혹도 결국 이제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시효가 지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요 뒤에 부분, 요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오히려 부분, 동생과 나는 관련한 그게 부분이 더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중요하다고 봐요. 어. 기본적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호사도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고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얘기한 거를 저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네, 신뢰관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요거는 간단치 않은 천 변호사님, 문제라고 봐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저를 선임한 건 아니지만 뭐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건은 네. 그 고발하신 분이 인터뷰하면서 그 시민단체 무슨 그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거 공소시효 지나서 죄가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공소시효 지난 게 명백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준석 대표 주소가 있는 노원경찰서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네. 원래 저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형식적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바로 그냥 각하해버리거나 공소권 없음하라고 배우거든요. 책에 네네네.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서울 무슨 지방경찰청에 서울경찰청이요. 무슨 뭐 부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로 한 거는 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서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게 명확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네.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정권 눈치 보기 하고 있다. 경찰이 좀 오버했다. 너무 오버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우리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거 했잖아요. 네네네. 하고 나서 뭐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막 메시지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최종 보고서 이런 거 봤는데 졸업생도 지원하신 분도 8명이나 있고 네. 1차 서류 전형 통과한 분도 5분이나 있고 뭐 다른 그 모집한 단장분이 쓰신 공고문 이런 거 봐도 졸업생이 배제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해명도 다 됐고 공소시효도 지난 문제를 무슨 특별한 수사팀까지 해서 뭐 있어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거나 이게 환자에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정보여야 된다. 이런 네. 식의 판결들이 있는데 저도 팩트 체크 이거 아직 이준석 대표가 저를 선임한 건 아니라서 네네네. 100% 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런 이재명 지사의 가족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부지법의 2004년 판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별로 이렇게 다친 데가 별로 없다, 네. 상해가 없다 이런 거를 가해자의 부모한테 얘기해 준 것도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건강하고 별 이상이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더라도 그 피해자나 그 부모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무죄 판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판례는 지금 나왔으면 아마 시민사회에서 난리 사실 났겠는데. 뭐라고 하긴 했겠죠. 예, 그래서 난리 우리가 이게 났겠는데요. 점점 더 판례는. 엄격하게 네, 법원의 하는 취지인 거는 늘 맞겠죠. 성이 인지감수성에 문제 있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맞습니다. 판례 같은데요.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 그렇긴 한데 여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음. 사실 이준석 대표 이 워딩 보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모르겠어요. 법적 저를 선임한다면 무죄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네. 약간 어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요새 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요. 무죄 같은 받는다는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예. 이제 기소는 된다라는 거 아이, 전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으로 또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저는 싶은데. 뭐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인가요? 네. 그 건도 그렇고 이번 그 여동생 건도 그렇고 여동생 의사인 정신과 의사인 여동생분 건도 그렇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이제 이것뿐이겠습니까? 워낙, 사실은 방송에서. 방송에서 해놓은 말들이 수없이 많고 네. 그 말 중에는 조금 뭐 선을 넘나드는 발언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패널로서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뭐 용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검증대 올린 거예요. 나름 음. 뭐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검증대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건이 지금은 2건이지만 앞으로 여러 건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예. 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까. 여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튀는 막 네티즌 수사제들이 있잖아. 네. 네티즌 수사제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유지 이런 것도 다 찾아냈거든요. 아는 분들만 아는 유지. 얘기를 한 어제 걸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억울하다고 동생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그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러면 그 여동생 입장에서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얘기 있습니다라고 못하겠죠. 얘기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 어디 가서 진료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특히 정신과 같은 게 더 그래요. 내가 정신과 물론 다 알려져 있긴 하지만 누구한테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기했다는 건 이미 인정한 거기 거기 와가지고 나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장 소장님 얘기도 좀 이제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 더 네네네. 붙이면 갔다 갈게요. 이게 위법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위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서도 얘기되는 건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포방했던 자기 가치와 모순되는 일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정치적 검증의 대상인 거다. 자꾸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따져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것도 예, 문제가 될수 공정이라는 있겠고요. 화두, 합리성이라는 것, 그 합리성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게 사실은 포인트다. 예, 그래서 이 대응 자체도 위법이냐 아니냐만 갖고 대응을 하는 거는 윤석열식이고요. 이준석식의 대응 방식, 정치적 대응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 소장님 얘기 듣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참 이 방송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이준석 대표 그만둔 지 얼마나 됐고 근데 또 이게 가차 그냥 뭐 없이.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되셨으면 네. 뭐 저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뭐. 정관 컨설팅입니다. 없는- 컨설팅. 정관 이렇게 예우가 없는 정치적으로 방송이라는 대응을 생각이 하시라. 들어서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멤버였다고 얘기 안 하면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 청취자분들. 자리 뜨기가 상당히 저 이제 무조건 이 자리 지키겠다 말씀드리고요. 법률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분명히 짊어져야 될 검증의 잣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인 대응도 잘 하시고 정치적인 대응도 잘 하셔서 이 현재 어려움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려요. 뭐야 하나만 한 얘기잖아. 아니 엄청 뭐 막혀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전혀 마지막 막을 안 발언기회를 해주니까 드렸더니 거의 뭐 교수님이 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덕담으로 교수님처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 어딨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잘해봐. 법률적인 건 천하람 변호사하고 나잘 정치적인 모르겠다, 얘기 뭐 듣고 이런 싶으면 얘기. 전화 좀 받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사실 아니, 제 빨간 전화를 넥타이 안 메고 받으셔가지고 예. 제가 또 틀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이제 막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센 지금 뭐 이게 잘 넘어가면 예방 접종이 될 테고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 타격을 입게 되면은 향후 이렇게 당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면 네. 이게 일반적인 제1야당 대표에게 가해지는 검증보다 훨씬 엄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송영길 대표한테 이 정도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검증의 잣대가 들이대는 것 자체도 여권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를 차차기 대선 후보로 이미 염두에 두고 검증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를 이준석 대표가 짊어져야 된다. 맞아요. 우리 성윤 차기 대표는요. 이준석 벌써. 대표만큼 지금 방송에 많이 안 나와서 많이 얘기 안 해요. 네.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도 온갖 방송에 다 나와서 본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오는 만큼 주목도 끄는 만큼 관심이 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상당히 흥행 돌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게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 그리고 민주당 경선 또 이 이준석 대표의 여러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예, 그리고 천하람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